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편 광개토 왕능비가 거기 있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구려의 광개토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제4대 임금이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고구려의 제19대 임금 역시 광개토왕보다는 광개토대왕이라고 해야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해야 할 역사학자들마저도 광개토왕을 광개토대왕이나 태왕 혹은 호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걸출한 지도자였다는 의미일 텐데 우선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사 혹은 우리 민족사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어떤 인물인지 동국대 윤명철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참 가장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시우가 광개토왕에서 보듯이 영토를 가장 넓힌 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영토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농경을 생각한 토지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질서라든가 거점으로 의미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광개토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과 가장 큰 질서를 확보한 임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란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먼저 요동지방을 완전히 확보한 것이 광개토대왕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연해주 지방, 현재 두만강 하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연해주 지방도 역시 광개토대왕 시대 때 완벽하게 영역을 확보를 했고요. 고구려의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연나라를 무찌르고 요동 땅의 주인이 우리 고구려임을 만천하에 과시하자. 자, 가자! 장졸들은 들으라. 이제부터는 남진이다. 백제를 쳐부수고 왜구를 소탕하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상당수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고구려 전성시대의 지도를 보고 우리 민족이 그처럼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어깨를 으쓱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광개토대왕이 단순히 영토 확장에만 몰두했던 전쟁 영웅만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구려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제 광개토왕에 대해서 그동안 늘 장군형 왕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정복군주 막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그러면서 고구려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예시 비전 제시형 군주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왕에 대해서 그동안 늘 해왔던 전쟁 영웅적인 그 평가 이런 데서 조금 지양할 때가 아닌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능력 같은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광개토왕비 자체에도 평안 호태왕이에요. 평안이고 백성들이 모두 다 은택하게 되었다. 아주 풍성하고 막 그렇게 되었다라고 돼 있고. 광개토왕은 광개토라는 왕의 이름 그대로 정복 활동을 통한 영토 확장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경세 재민과 문치에도 탁월한 임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광개토왕은 우리 역사에서 2번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리망 4년인 서기 374년에 세상 빛을 봤으니 그것이 첫 번째 탄생이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광개토 왕능비가 19세기 말에 발견됨으로써 우리 앞에 또 한 번 태어난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구려사를 건국 과정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중국 역사서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지극히 단편적인 몇몇 기록을 제외한다면 고구려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삼국사기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당대에 기록된 광개토 왕릉의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사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입니다. 광개토대왕도 마찬가지고 98세에 돌아가신 장수왕에 관한 부분도 사실 극히 소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이 광개토대왕 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광개토대왕 시대의 국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삼국사기에는 상당히 빠져 있는 당시의 전투라든가 또는 외교 행각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는 고구려인들의 세계를 그 당시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라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 같은 것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바로 당시대 입장에서 쓴 가장 정확한 사례라는 데서 연구하는 데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능비의 비문 첫머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처음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셨도다. 추모왕은 북부여 출신이시니 천재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내려오셨도다. 수레를 타고 순행하며 남쪽으로 내려가시다가 부여의 엄니대수를 지나게 되시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시고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잇고 거북을 띄워라. 추모왕이 말씀하시니 바로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떠오르자 강을 건너시었다. 비류국 홀본 서쪽에서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시었도다. 세속의 지위를 즐겨하지 않으시자 하늘이 황룡을 내려보내 왕을 맞이하시었다. 왕께서는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세자 유리왕에게 도로서 잘 다스리라 유언하셨도다. 광개토대왕 비에는 사면을 둘러가며 빼곡하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비석의 제1면은 이렇듯 고구려의 건국신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삼국사기에 실린 기록을 바탕으로 들려드렸던 주명설화와 그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의 존재를 모른 채로 편찬했던 삼국사기의 내용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김현숙 연구위원은 분석합니다. 일단 광개토왕비가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사가 좀 사료적인 가치가 더 높다는 거, 더 옳은 일을 많이 적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보통 삼국사기 하면은 많이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 지금도 중국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개토왕비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쓰여진 자료가 아주 가치가 높다는 것이 오히려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시 사료는 사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가까운 자료일수록 가장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이제 1급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광개토대왕 능비에 앞서 소개해드린 시조 주몽의 건국신화에 이어서 광개토왕의 업적을 새긴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문에는 없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있기도 하고 삼국사기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이 비문으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기록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광개토왕 시기의 고구려 역사를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광개토대왕 능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발견되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잡초무성한 벌판 위에 서 있는 저 거대한 돌덩이의 정체가 무엇인고? 장군, 이곳이 예전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던 땅이 아니옵니까? 아마도 금나라 시조를 추모하는 비석이 아닌가 하옵니다. 어허, 성은 무너지고 사방이 잡초로 우거진 모습을 보아하니 옛 영화가 부질없구나. 자, 가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려 말에 요동정발에 나섰다가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려 해군했던 조선의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그가 멀찍이서 바라보았던 그 거대한 돌덩이가 바로 광개토대왕 능비였습니다. 처음 그 태왕비의 존재를 가르치는 그 기록은 그래도 우리나라 측에 있어요. 중국 측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일 앞선 기록이 용비어천가라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 지금 동북 지역에 병마술에 있었는데 그 동북 지역인 지금 함흥이나 원산, 뭐 청진 일대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부전공원, 오늘 개마공원이죠. 그러니까 글로 넘어서 바로 이 집안 국내에서 있는 글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가면 이제 그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홀본성인데 오늘날은 이제 오녀산성인데 그 오녀산성을 정벌한 기록이 나와요. 그 오녀산성 당시 우라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 우라산성 공략기를 하는데 이 태왕비의 존재가 처음으로 나타나요. 그 이후에 조선시대의 여러 학자들의 기록 속에서도 한 두세 차례 이 태왕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국대 서영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성계는 눈앞에서 광개토대왕 능비를 바라보고도 그것이 여진족이 세운 비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종 때 편찬한 용비어천가에는 이성계가 우라산성, 즉 오늘날의 오녀산성을 공략했던 공적을 칭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여진족이 세운 비석쯤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도 그것을 금나라 시조비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 들어섰던 발해까지 멸망하고 나자 광개토대왕 능비는 잃어버린 만주의 옛 땅과 함께 역사의 비밀 속으로 묻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명철 교수는 고려나 조선시대의 위정자나 선비들이 고구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더라면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다 일찍 발견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지금 광개토대왕 비가 있는 것은 현재 압록강이 낸 만포의 바로 건너편 지역이거든요. 집안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광개토대왕 비의 존재와 그 다음에 성격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대 여러 가지 사료들 등을 보게 되면은 광개토대왕 비가 광개토대왕이 훈족비 내지는 광개토대왕을 기린 비라는 것을 알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역사상의 인식의 문제였는데 고려라든가 특히 조선 사람들이 우리 고구려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광개토대왕 비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광개토대왕 비가 일본인 또는 중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17세기 초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 황실이 발상진 만주 일대 봉금령을 내림으로써 우리가 광개토대왕 능에 접근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태왕비는 황량한 벌판의 잡초 속에 더 깊게 묻히게 됩니다. 만주 일대에 대한 봉금령이 풀리고 난 1880년 무렵 청나라 당국은 그 지역에 해인현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관청의 관리 중에 관월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근방에 커다란 비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나으리! 예. 야야,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어디에 무슨 비석이 있다는 얘기요?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요? 예, 저기 말입니다. 예. 어디? 이야, 저 거대한 바위가 사람이 세운 비석이란 말이요? 아이, 그럼요. 자세히 보니까 글씨도 새겨져 있던데요. 얼른 가봅시다. 예. 이야, 참으로 장엄하다. 이 거대한 비석에 사면을 둘러가며 글자가 새겨져 있다니. 그 어디 뭐라고 쓰여 있나 보게. 덩굴 좀 치워봅시다. 예, 나으리. 나으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세요. 잘 됐구만. 어디 한번 올라가 볼까? 뭐라고 쓰여 있나? 시조 주모왕이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하백의 딸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17세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 18살에 18살에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있나? 아이고,
여기는 글자가 뭉개져서 알아볼 수가 없네. 나으리! 예, 저기 지체는 부신물의 비석이 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글씨 하나는 참 기가 막힙니다. 가만히 있자. 이 글자들을 탁본을 해서 북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봐야겠구만. 관을산이라는 사람이 마침 또 금성문 이런 데 취미도 있고 역사 유적지도 돌아보는데 혼자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청일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혼자 답사를 다닌 겁니다.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봤는데 농부들이야 뭐 이렇게 보고 글자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확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서 아, 글자가 있구나 해서 보니까 광개토항비라는 것도 알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탁본을 부분 해보니까 글자체가 아주 웅운하고 멋있고 이러니까 이제 북경애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지인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예가 금서학자들한테 이제 선물도 주게 되고. 그때가 마침 청나라 학자들 사이에 고증학이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성문에 대한 관심이 한창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문이 단편적으로 북경에 전해져서 소문이 나자 권위 있는 금석학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학자들은 당시 북경에서 탁본 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이대룡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탁본을 주문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광개토 왕릉이 있던 곳은 워낙 황량한 벌판이었기 때문에 이대룡은 아예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가서 탁본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워낙 비석이 거대하고 글자가 비석 사면에 가득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 해낼 수가 없어서 인근에 사는 농민들을 보조원으로 부리면서 탁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종이 찢어지지 않게 그쪽 잘 잡아요. 예. 그런 다음에 먹물 묻힌 솜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 저 글자가 밖에 나온다 이 말이죠. 이야, 참 신기하네. 당시에는 광개토항 비문에 대해서 사료 가치보다는 서예로서의 가치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옛날에는 예서체를 쓰다가 광개토항대인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모두 다 해서체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광개토항비는 유독 해서체를 따르지 않고 해서체도 아니고 완전히 예서체도 아닌, 그런데 이제 크게 퍼센트로 보면은 예서체에 더 가까운 그런 글자체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체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명조체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글자는 좀 우아한 맛은 있는데 힘은 좀 부족하죠. 근데 예서체 같으면은 전각체 같은 그런 게 이제 좀 강하니까 글자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글자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배워오면서도 선택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거죠. 태왕비에 새긴 서체가 중국에서 발견된 광개토항 시기의 여타 금성문의 서체와는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서예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만했다는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인데, 서영수 교수는 비문에 새겨진 한문 문장의 품격 역시 대단한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삼국시대의 그 비문들 중에 보면은 좀 한문이 치졸하고 또 이두문자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한국식 어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태왕비의 경우는 전형적인 한문이에요. 전형적인 한문이고 그다음에 그 문장도 아주 유려하고 국가에서 이제 총열기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고전들을 따오고 더러 간혹 이제 그 접속사 허사라 그러는데, 이것을 중국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식 어법이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그 한문 문장이고 그 문장체도 아주 논리가 정연한 그런 그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탁본 도와주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자, 여기 품삯 받으시오. 예, 고맙습니다요. 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자. 탁본인가 무엇인가 저거 해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인부들 품삯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북경에 가지고 가면 돈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좋아, 까짓까
아예 비석 옆에다 움막을 짓고 아달놈하고 같이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탁본 장사를 해버려야겠어. 처음부터 탁본 전문가의 보조 일꾼 노릇을 하다가 아예 광개토장 능비 옆에다 움막을 짓고 기거하면서 탁본을 생업으로 삼아버린 농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초천부였고 그의 아들 이름은 초균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의 일인데 광개토장 능비 비석 때문에 중국의 한 평범했던 농부와 그의 아들이 덩달아 역사의 이름을 남게 됐으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비석에서 글자를 떠내는 탁본에도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가장 자료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비석의 원석에서 바로 찍어내는 원석 정탁본이겠죠. 그 다음 비석의 표면이 굴곡이 심한 경우 패인 부분에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찍어내는 석회탁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장 능비의 경우 석회탁본 이전에 쌍구 가묵본이라는 방식으로 탁본이 됐다고 합니다. 서영수 교수와 김현숙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쌍구 가묵본, 묵본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 같은 거예요. 일반 탁하고 달리 가볍게 먼저 수탁을 해가지고 그 테두리 바깥을 먹물을 칠해가지고 까만색으로 그래서 탁본 비슷하게 만드는 그 묵본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먼저 만들었냐면은 당시 이 탁본 있는 지역이 황량하고 조건이 불리하고 비면은 울퉁불퉁하고 이 글자가 크고 각이 깊어요. 그래서 일반 탁본하는 식으로 이렇게 탁본을 뜨게 되면 종이가 다 찢어지기 때문에 이 아주 전문 탁공이 아니면은 탁을 못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린 거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연필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면을 종이를 대고 연필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공간이 빈 곳은 여백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탁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석에 종이를 대고 글자가 획이 지나간 부분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먹으로 채우는 방법을 한. 여백 빈 곳마다 이렇게 먹을 채워가니까 글자가 다르게 칠해질 수도 있고. 그 어슴푸레한 부분을 붓으로 다시 칠하고 하다 보니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하늘 천자가 사람 인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큰 대자로 그려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사 속으로 탁본을 하는 비전문가들에게서 비문의 사료적 가치를 되살린다는 사명감 같은 걸 기대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광개토당의 얘기를 하면서 그 비문의 탁본 얘기를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880년대 초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파견된 사카와 가케노프라는 포병 중위가 만주에 나타납니다. 물론 그의 임무는 만주 지역에 대한 정탐 활동이었겠죠. 바로 이 사람이 광개토당 능비의 비문을 변조한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사람입니다. 일본 그 참모본부에서 파견했던 사카와 소위가 그 당시에 소위였는데 그 소위가 쭉 만주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그 아마 지리 같은 것을 조사를 했겠죠. 그러다가 그 비석을 알게 되고 탁본을 구해보고 한 그것도 아마 그 농부가 탁본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군인이 아무리 한하게 뛰어나도 비석 자체를 보고 아 이게 광개토항비고 뭐 여기에 일본과 한국의 옛날 관계가 있다. 이걸 보니까 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체 탁본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된 것 같습니다. 과정이. 이 일본군 장교가 손에 들고 간 탁본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쌍구가 묵본이었습니다. 이 무렵 광개토장 능비의 비문을 장사 속으로 탁본하고 있던 사람들은 희미하게 나오는 부분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서 주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사카와는 광개토장 비문을 탁본한 화선지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겠죠. 이 다음에 어떤 걸 넣어야 하지? 이걸 여기다 딱 맞춰 놓으면 아닌데 글자가 안 맞아. 다른 걸 줘봐. 고들직자 다음에 무슨 글자가 이루어져야 되나? 야, 이거 석독 작업하기 전에 순서 맞추느라고 세월 다 가겠네. 광개토항비 전체를 전지로 하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을 탁본을 합니다. 근데 그 탁본이 전체가 한 135장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아예 계획하에 탁본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넘버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쫙 펴도 이제 웬만한 건물 바닥에 다 펴도 6.39m 정도가 되니까 앞뒤가 지금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서를 못 맞춰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횡정충직하는 뭐 이런 사람들, 그 일본의 동양 사학자들이죠. 주로 동경대학이나 뭐 이런 대 그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참모본부의 학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석독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당시 만주의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던 사학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영자평이라는 만주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풀숲에 묻혔다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그 비문 가운데 고구려가 땅을 침노해 빼앗은 부분은 중국인들이 쪼아내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많고, 그 뒤에 일본인이 이를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이 비문을 박아서 파는데 글자가 떨어져 나간 곳을 석회로 발라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도리어 생겨나서 위조된 사실이 첨가된 것 같다. 정작 신채호 자신은 탁본을 의뢰할 만한 경비도 없고 광개토대왕 능과 비석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어서 비석의 둘레를 뼘으로 재보고 왕릉에서부터 비석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걸음걸이로 가늠해보고 돌아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터졌고 그 기간 동안에 일본군 참모본부의 장교들이 수차에 걸쳐 현지에 가서 비문을 조사하였고, 노일전쟁이 끝난 뒤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광개토대왕릉 주변의 유적 조사가 진행되어서 조선 고적도보 등으로 정리 출간되기도 합니다. 그 뒤 상당 기간의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일부 중국 학자들이 유적을 조사하기도 하였고, 1963년에는 박시영을 비롯한 북한 학자와 중국 학자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에야 처음으로 집안 지역의 고구려 유적이 국내에 소개됐고, 1989년도부터 일부 학자들이 광개토대왕 능비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과학적인 학술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카와라는 일본 밀정이 비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광개토대왕이 왜구를 물리쳤다는 부분에 유독 결손된 글자가 많이 보인다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양국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광개토대왕 5년의 사건을 기록한 이른바 신묘년 기사입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쌍국하 묵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잔 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외이 신묘년 내도해 파 백잔 공공 신라 2위 신민.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이어서 조공을 해왔는데 외가 신묘년부터 바다를 건너와 백제의 신라를 정복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위에서 낭독한 비문 기록 중에서 백자는 백제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며 중간에 공공으로 처리한 부분은 글자가 지워져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문 내용은 모두 광개토왕이 주어로 등장해서 어느 성을 빼앗고 어느 세력을 물리쳤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광개토대왕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에다 왜를 주어로 해서 일본이 백제 신라를 식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자 위당 정인부는 해석상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일본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 왜가 신묘년에 건너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왜를 공파하였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제1사학자 이진희가 제기한 일본인에 의한 비문 변조 의혹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일본의 사카와보다 더 먼저 했던 탁본에는 바다 해자 부분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데, 그 후에 했다는 사카와의 탁본에는 해자가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탁본을 한 다음에 희미한 부분에다 바다 해자를 그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는 그 글자가 본래는 임금왕자였는데
그 옆에다 삼수변을 덧붙여서 억지로 바다 해자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백제나 왜를 공파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그 일본의 그 밀정이 그걸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그 왕자가 글자도 간단하니까 옆에다가 삼수변을 쳐서 해자를 만들었는데 이 지금 그 태양배에는 1775자의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 반듯하게 쓰기 위해서 금을 긋고 써요. 초등학생이 노트에 금 친 것처럼 세로 금을 쭉 긋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데 모든 글자가 다 그 선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바다 해자의 경우만 삼수변이 선 안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세에 가역된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글자가 그렇게 선 안에 걸려 있으면은 뭐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다 바다 해자 대신 임금왕을 넣고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쳤는데 그 뒤 10여 년부터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왕이 백제, 왜구,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리를 해가면서 왜 그런 억지 주장을 했을까요? 일찍이 일본이 한반도 남쪽의 임나가라에 일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쪽을 경영했다는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나타나지만 우리 기록에는 없는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가 빈약하던 터에 광개토 대왕 비가 발견되자 그 비문을 조작하여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일찍이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정당화시켜서 과거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죠. 여기서 음미해봐야 할 대목은 일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였던 투사들이 활동하던 무대가 바로 광개토항 능비가 있는 국내성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흥무관학교 있죠? 이런 신흥무관학교는 집안에서 조금 위에 가면 통화에 오면 자한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고구려 산성인데 알려져 있질 않죠. 그 자한산성 바로 밑에 지역에 학교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유화연에 있는 라통산성과 고려산성이 있는 그 근처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군들은 바로 고구려의 유적들, 특히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서 우리 역사를 해석했고 또 독립전쟁 의지를 불태웠었죠. 그 당시 때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역사책을 기술한 분 중에서 가장 대표한 분이 단재 신초라든가 또는 김교원 선생입니다. 광개토왕은 18살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체력이 크고 생각이 대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이 즉위하자마자 북방의 거란을 공격하고 백제와도 대규모 전쟁을 2차례나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해 바로 7월부터 즉위하고부터 여러 전쟁을 벌려요. 고구려왕이 5월에 돌아가셨는데 광개토왕이 7월에는 남쪽으로 백제를 치고 9월에는 거란을 치고 또 10월에는 백제의 그 관미성을 치고 근데 광개토왕이 18세에 즉위를 하셨는데 뭐 당시로는 뭐 어린 나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또 부왕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해부터 이렇게 원정을 많이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태왕비를 발견해서 보니까 태왕비에 보면은 반면에 광개토왕 능 비문을 보면 즉위 5년째 되던 해, 즉 영락 5년에 거란과 첫 전투를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문에 적힌 내용이 사실에 가깝겠죠. 대왕마마, 북방의 거란족이 세운 비려의 군사들이 우리 고구려의 변방을 또다시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하옵니다. 돌아가신 고구경왕 때에도 우리 고구려가 남쪽의 백제를 맞아 싸우는 틈을 타서 변방의 백성들에 대한 약탈을 일삼던 그 무리가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내 그놈들이 다시는 고구려 국경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노라. 고구려의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광개토왕의 첫 출정은 싱거운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항복하는 놈은 살려주되 저항하는 적병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라!
적절들이 전의를 잃고 말머리를 돌리고 있사옵니다. 포로로 잡은 적국의 백성을 모조리 고구려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가축들은 보이는 대로 약탈하라. 삼국사기에는 이 전쟁의 전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500명을 생포하고 또한 본국에서 거란으로 도망갔던 백성 1만여 명을 달래어 데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태왕릉의 비문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비려를 토벌하였다. 부산과 염수 언덕에 이르러 6,700의 군영을 쳐부수고 소, 말, 양떼들을 얻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자, 그런데 거란을 쳤으면 그 땅을 점령해서 고구려 영토로 복속시키든 항복을 받아내서 속민으로 삼지 않고 어째서 500여 명의 민간인과 가축들만 데리고 왔을까요? 김현숙 연구위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성이 영역 확보나 이 인구 사람을 잡아오는 것에만 비중을 뒀다면 그런 구절이 안 들어갔을 텐데 과도기니까요. 그래서 백제하고 밑에 전에서는 다 사람을 확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란전에서는 일단 아주 실물, 우마, 소, 양, 거기에 갑옷, 무기 이런 아주 실질적인 노획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전의 싸움에서는 영토의 확보보다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거란족이 세운 비려라는 그 지역은 전략적으로 요충지도 아니었을 뿐더러 농경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출을 기대할 수 없어서 땅을 확보해봤자 오히려 관리 비용만 부담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고구려의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응징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마무리한 것이죠. 전략적 요충지인 서안평이나 남쪽 백제와의 전투에서 성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던 상황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사기에 실린 본국에서 거란으로 도망갔던 백성 1만여 명을 달래어서 데리고 돌아왔다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란의 포로가 되었던 10,000명의 그 백성을 뺏어서 돌아왔다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거란을 쳤을 때 거란으로부터 뺏은 건 500여구예요. 돌아오는 길에 자기 국경지대에 피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란이 쳐들어오면서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구가 이렇게 부산이나 남해안을 치면 그 쭈재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고구려의 경우는 이제 이 바다 쪽이 아니니까 북쪽 유목민족이 국경지대를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집 잃고 이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개토왕비 영락 5년치 기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대목을 기록한 광개토대왕 능비 비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왕께서 돌아오는 길에 어가를 돌리시었다.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와서 역성 북풍으로 왔다. 왕은 사냥을 준비하도록 하고 국경을 시찰한 뒤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여기에 거론된 역성, 북풍 이런 지역이 바로 광개토왕 이전의 왕들이 끊임없이 노렸던 바로 그 요동 땅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삼국사기 고구려분기 고국양왕편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왕이 군사 4만을 거느리고 요동을 습격하였다. 우리 군사가 적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쳐부수고 남녀 1만 명을 생포하여 돌아왔다. 그러나 그해 겨울 모용농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여 요동군과 현도군을 회복하였다. 고국양왕이 빼앗은 요동군과 현도군의 터전을 모용족의 군사가 회복하였다면 결국 고구려가 다시 빼앗겼다는 얘기인데 고국양왕의 아들인 광개토왕은 그보다 서쪽에 있는 거란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가를 돌려 순시하면서 사냥을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국양왕 때 고구려가 또다시 빼앗았는데 그 내용은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전쟁에 졌다거나 영토를 빼앗겠다는 따위의 내용을 기록하기 꺼려하는 중국의 역사 기록자들이 거짓으로 그 땅을 회복하였다고 적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고구려의 역대 왕들이 줄기차게 확보하려고 싸워왔던 그 요동 땅은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고구려가 완전히 점령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동 지역이 계속 그 쟁탈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광개토항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완점을 한 거예요. 완전히 영역화해서 그 뒤부터 기본적인 경계선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곳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순시하면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성전의 기쁨을 뭐 그냥 한 바퀴 딱 신나게 도는 역할을 돌려서 사냥도 하면서 이제 근데 그때 광개토항 나이 19인가 18인가 이러죠. 19살 어린 왕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 포로 500여 명과 가축대를 몰고 개선하는 길에 어가를 돌려 자신의 영토인 요동벌판을 순시하는 기계 넘치는 모습. 상상만 해도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